네, 은행 대출은 집값을 밀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죠. 최근 은행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집값 오름세가 더 커질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결국 은행 돈을 빌려야만 집을 사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이냐가 상당히 집값에 영향을 준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지금 은행 주담대 혼합형 최저금리 수준입니다. 최저금리가 연 2%로 떨어졌습니다. 뭐 최저금리가 적용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원대중 교수님, 네. 연 2%라면 이게 거의 3년 만에 처음인가요? 그렇죠. 예.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 2%까지 떨어진 거는 이제 지난 5월 3일 날 고정금리 대출이 네. 그 하단이 2.94%였는데 네. 상단이 5.44였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떨어진 거죠. 3.4에서. 3.4에서. 그러니까 0.5%더 떨어졌죠. 0.54% 떨어졌죠. 이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희소식이잖아요. 희소식. 네, 일단 가계에서 지출하는 그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예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번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초기에 고정금리를 받았던 사람들은 네. 오히려 이제 그당 내겠지만 새롭게 받는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지요. 네, 고정금리로 현재 고정금리가 좀 낮아져서 네. 최저금리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 2.94, 뭐 네. 95 이런 이게 거잖아요. 최저금리고요. 이제 실제 대출 실제 받으려고 은행 가서 가면은 보면 그렇게 그렇죠. 받기 4, 5% 어려울 가까이 거예요. 되죠. 네. 어찌 됐든 이론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전반적인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정책 금리로 네. 그 신생아 대출이 1.7%밖에 안 됩니다. 신생아 네, 특별 대출. 특별공급이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나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조금씩 내리는 것 같아요. 네. 5년물 자체 채권이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아마 낮아진 것 같은데 네. 실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마 4, 5% 정도 네.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신용대출은 뭐 6% 있으니까 네. 담보대출이 아마 4.5 정도 받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평균적으로는 조금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값을 과연 얼마나 밀어올릴까?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 정말 아주 강합니까? 예, 최근에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 폭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 나왔듯이 이제 2%대 주담대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장애 있으면서 이제 국토부의 전자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집어넣으면 이 정도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 대출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건 3.2%대가 아마 하단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하단이 한 3.2%. 예.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그 신규로 이제 주담대 받는 분들이 3% 후반이나 4% 초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이걸 좀 그 설명을 좀 쓰면 좋은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냥 나가니까 지금 아마 창고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2%까지 떨어졌다는데 왜 내 왜 금리만 높은 거야? 맞습니다. 뭔가 좀 신랑이가 있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은행에서도 좀 영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갈아타기를 최근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요도 지금 늘고 있고요. 그런 영향들이 조금씩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래에 이제 금리가 인하할 걸 예상을 해서 은행도 그렇고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나중에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혼합형 이런 것들이 5년은 이제 고정금리로 가고 나중에 이제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오히려 최근에는 좀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 고정금리 대출로 받게 되면요. 바로 이 변동금리를 못 바꾸잖아요. 금리는 분명히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하락할 텐데 고정금리로 받게 되면은 1년, 2년, 3년 단위로 1%, 1.5%, 2%의 그 조기 상환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죠. 그때는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역전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그 고정금리 대출을 이렇게 낮춰놓으면 만약에 가입하더라도 변동금리가 내려가면 2년, 3년 후에 높은 금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시장에서는 뭐 3% 이상 받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은행이 선반영해서 일부 좀 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조금 낮아지니까 미리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집 매수에 좀 뛰어드는 집을 좀 사도 되겠다. 확실히 이런 심리가 사실 좀 금리 때문에 좀 거래되는 것도 뭐 있습니다. 있기는 심리적 요인이 앞으로 내린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이제 금리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또 유가가 올라가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갔잖아요. 신규 분양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신규 분양 가격. 네,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 가격은 그게 반영이 안 된 주택 가격이잖아요. 네. 신규 주택 가격이 높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새로 신규로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는 신축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 가격 자체가 건축비가 워낙 높으니까 새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승 상승처럼 신규 분양 가격이 뭐 이렇게 올라가면 기존 그 주택 가격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주택을 사지 않으면 향후에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고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건수가 지금 뭐 상당히 5천 건 정도, 지금 지난달에 7천 건 정도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7천 건이라는 서울 시내가. 7천 건? 네, 지난달에 4월 달에. 전체 주택 기준으로 아닙니다. 그건 몇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 통계를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요? 서울만 해도 지금 현재 7천 건 정도 거래됐고 지금 7월 달도 6월 달도 5천 건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거래량을 보면은요. 서울이 이게 4월 달에 3월 달에도 3천 건이었고요. 아파트, 서울 아파트. 네. 아파트만 해도 지금 4,800건, 5천 건 정도가 되고요. 주택 전체를 따지면 뭐 이게 아파트 전체가 4만 4천 건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소수도권에서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선반영된 거 아닌가. 지금 주택을 사지 않으면 향후에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 때문에 거래가 안 됐던 노도관까지도 노원, 도봉, 강북구까지도 지금 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신규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기존 주택, 뭐 구축 아파트라고 하죠. 구축 아파트도 덩달아 오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사지 않으면 비싸서 앞으로 살 수 없나? 또 이런 심리, 그런 심리가 좀 확실히 좀 어떻습니까? 좀 팽배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2021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3년 동안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사실은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거의 안 사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이제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한 1,800건 정도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런데 지금 이제 한 3, 4월 달 정도가 한 4,000건 초반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확인한 걸로는 5월 달이 이제 4,818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그래서 4,800. 5,000건에 거의 뭐 육박하거나 넘지 않을까. 아직 뭐 한 4, 5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한 평균 정도 수준에 이제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대략 우리가 이제 평균 정도 서울 아파트가 거래되는 양이 한 5, 6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에 육박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은 대부분 그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실수요 시장입니다. 실수요. 그래서 1주택자가 이제 갈아타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데들 보시면 대부분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용성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최초 매입인 분들이 많은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집으로 선택하시는 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아타기 수요가 많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임대차 입법이 이제 발효된 지가 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4년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난 이제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또 매도로 이제 매수로 전환하시는 거죠. 전세를 살다가. 전세를 이제 마치고. 그 수요도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점은 이제 실수요 중에서도 갈아타기 수요로만 사실은 거의 4,000건을 만들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최초 매입하시는 분들도 전세에서 이제 매매로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시장에 안 들어온 부류가 있는데요. 이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직 시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 실수요만으로 한 5천 건 정도를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앞에서 저희가 논의했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그 강남권에서 이제 마용성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5월 20일부터 이제 노도강 금강구까지도 다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정정할 게 하나 있네요. 맞습니다. 그 4월달 거래량이 4,840건이고 4월 아파트, 서울 아파트. 이 국토부가 매월 말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달이 3,480건이에요. 두 개 합쳐도 거의 7, 8천 건 정도 된다고. 3, 4월 합해서. 합쳐서. 그러니까 4월달에 4,840건인데
이번 달에는 거의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5천 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현재까지 4,818건인데 이게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6월 말까지 신고를 한 걸 다 합해야 되니까 한 달 뒤에 신고가 되잖아요. 접히니까 며칠 남았으니까. 예, 요번 발표하면 5월 말에 기준이거든요. 이게 국토부가 매월 말에 발표하는 주택 통계가 한 달 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월 말에 발표하면 이게 4월 말 거, 5월 말 거 한 달씩 늦어지거든요. 근데 4월 달에 4,840건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심 교수님 말씀 중에 이 지금의 매매 거래 상당 부분이 실수요다. 기존 한번 주택자들 이제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또는 전세 살던 분들의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고 있다. 거긴 제가 동의해요. 네, 왜 이런 그런가 하면 부분들은 조금 이게 지금 투기라든지 투자적인 수요가 뒷받침 없이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거 확실하게 볼 수 서울만 그래요. 사실 서울 경기 인구만 그래요. 네, 지방은 아직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전 거주 조건이 살아 있습니다. 주택법상. 이전 거주. 2년 거주 2년 조건. 거주. 네. 네, 그것 때문에 쉽게 못 사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재편됐기 때문에 예. 아마 금리가 낮아지는 게 영향을 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투기 수요나 가수요는 금리 영향 크게 안 받거든요. 투자 수익이 따르면 그냥 들어가서 묵혀놓는 잡아놓는 상태니까. 예. 근데 실수요자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예.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거의 대부분 실수요자가 많다. 가수요가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비아파트 부분에 일부가 있어요. 비아파트. 네, 비아파트 부분이 이제 그 전세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아파트 부분은 거의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예. 또 하나 이제 그 매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는 지역의 매물은 한 달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보름 전에 한 반 정도 사라졌어요. 일반 매물은. 그리고 경매 물건도 문제가 있는 것들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강남에 나오면 차고가로 그냥 낙찰이 되는데 예. 비아파트 부분도 거래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국토부가 이제 유형별 그 거래 건수가 나오면 이제 나타나겠지만 예. 최근은 실수요자 내지는 투자 수요는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로 조금 옮긴 것 같아요. 비아파트 부분으로. 아까 그리고 지역별로 얘기했을 때 노원, 도봉, 강북에도 점차 좀 이 상승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서울에서는 이른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 또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굉장히 클 테고요. 이런 서울 내에서의 격차도 조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상승률 차이는 꽤 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주간 단위로 0.3% 이상 오르는 데가 두 군데인데요. 예. 성동구하고 이제 그 서초구입니다. 성동과 서초. 예, 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주택 매입지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그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라든지 아니면 잠실에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못 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이제 확장적이지는 않은 거죠. 이제 줄어들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서초구 이런 두 군데는 이제 0.3% 이상씩 오르는데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지역 쪽은 아직 0.1%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0.3% 오른다는 건 연율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1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강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0.1%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소득 증가율 수준보다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크게 의미 있는 이제 데이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말씀 나눴다시피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방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연율 기준으로 누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한 데가 강원도 같은 데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강원도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면 이게 입주 물량의 차이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도 아직 그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대구라든지. 예, 맞습니다. 대구라든지 부산 이런 지역도 비슷한데요. 근데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그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떨어졌던 이유가 다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그 금리가 급격하게 1년 동안에 거의 한 7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 이를테면 대구 수성구 같은 데는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를 했다가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힘을 받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긍정적인 신호 같은 거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예.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는 똘똘한 한 채가 계속가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1주택에서만 완화하겠다 하는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한 주택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방이라든지 서울 외곽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책적으로는 이른바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구를 비롯한 핵심지와 외곽 또는 서울 전체 수도권과 지방 이런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점점 더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경기도 거예요? 같은 경우도 시흥이나 광명, 부천, 수원, 성남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데는 5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계속 올랐어요. 주간 동향을 보면은. 예.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거의 다 하락한 게 여전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인천이 뭐 좀 많이 오른 편이고요. 강원도하고 전남북이 일부 조금 오르긴 했는데 강원도, 그건 뭐 전라남도. 특별한 소재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지방 경기는 아직도 내려받기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서울과 수도권 이렇게 그 양극화가 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 집값이 조금 회복되고 하락세가 멈추도록 어떤 정책적인 여러 가지 조치도 조금 나왔는데 효과가 없습니까? 그게 83개 소멸도시에서만 저 미분양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그 4억 원 이하 주택인데 사실 소멸지구엔 주택 공급 미분양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게 그래요? 정책적 실효성이 좀 떨어지죠. 실효성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도시 위주로 만약을 했다면 괜찮은데 여전히 대도시도 미분양 났거든요. 예. 광주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그 분양을 시작했던 모 건설사 2개가 다 2,200세대씩 공세권이라고 하죠. 공원 용지를 기부 제납하고 나머지 한 2,000세대 이상을 공급했는데 30% 정도만 분양됐어요. 30%만. 네, 근데 사실은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그 주택 가격을 견뎠거든요. 예. 광역시 중에는 끝까지 견딘 데가 광주하고 울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분양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으면 살아나기 쉽지 않다고 봐야죠. 예, 이게 뭔가 조금 전반적인 평준화 이런 게 조금 필요할 텐데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나온 정책이에요. 2단계 스트레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게 이제 은행 대출을 더 쪼이는 건데 7월부터 더 쪼이려고 하는 2단계 규제가 시행되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2달 연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게 자칫 집값을 또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갑자기? 좀 일주일 전에 이걸 한 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7월 달에 이걸 한다고 해서 사실은 대출이 좀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미리 대출을 받은 측면이 있다. 예, 그게 아무래도 지금 2단계 그러니까 1단계가 25%, 2단계가 이제 50%,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그걸 다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년 1월부터 100% 다 적용하기로 했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좀 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근데 이걸 일주일 남겨두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한 15% 정도 되는 고위험 그 대출군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 소득에 비해서 많이 빌리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갑자기 이제 쪼이게 된다 그러면 뭐 파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2달 정도는 여유를 좀 드리자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자연스럽게 이제 3단계도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3단계가 내년부터인데 그것도 미뤄지지 않을까? 예,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2단계와 또 시차가 조금 필요할 테니까 그렇죠. 2단계를 2달 미루고 이런 정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거 미리 다 이 정책 시행에 대비해서 뭔가 대출 계획도 세웠을 테고 금융회사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서는 시장이 이제 막 살아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규제하게 되면 금리를 내려도 시장이 죽을 수 있다. 그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사실 일반 경제 시장도 침체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부의 기조였거든요, 방향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이게 연기한 그 이유는
서울은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지방은 아직 안 살아나는데 그래서 지금 규제보다는 조금 더 미뤄서 좀 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이 오르는 걸 원치는 않을 텐데. 원치 않죠. 근데 거래가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거래라도 좀 많이 일어나기를. 네. 지금 현재는 최고가 대비 지금 현재 그 주택 가격이 예. 아직도 마이너스거든요. 두 번째 상승했던 작년 11월 대비 고점 대비 서초, 강남, 송파는 거의 98, 90% 거의 99% 올라갔어요. 예. 근데 처음에 고점이었던 재작년인가요? 2022년도인가요? 최고치 대비, 네, 최고점 최고점 대비는 아직도 95%가 안 되거든요. 예. 9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부동산의 그 자료를 보면은 예. 누계치를 보면은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 4%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평균.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4%. 경기도는 뭐 6.47% 떨어져 있어요. 이게 한국부동산 자료인데 예. 통상 그 고점 대비 아직도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그럼 고점까지 부동산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거래가 좀 일어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야 이제 지방 세수도 들어오고 네. 뭐 또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얘기했지만 여야가 뭐 합의가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네.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면 지방 세수 줄거든요. 그거. 국세 지방은 50%는 지방으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면 지방 세수가 늘어나면 중앙정부의 그 교부금이 좀 적어져서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튼 뭐 정책이라는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준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좀 당황하는 그런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 또 하나 이슈가 지금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사비 급등입니다. 공사비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사와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지금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데 청담동 청담 르웰 상당히 그 주목되는 재건축 단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단이 예고돼 있습니까? 예, 9월 1일로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중단을 예고했는데요. 예. 공사비 증액 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전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을 한 건데요. 예, 지금 이게 다시 이제 또 꺼내 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공사 진행률은 지금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50%? 예, 그 도급공사비 받은 게 뭐 5%대라고 하니까요.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불안하고 이제 다시 또 협상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본인들은 이제 판단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 분양을 뭐 7월에 5월대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좀 불투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9월 1일 날 공사 중단을 통보했는데요. 뭐 어저께 제가 듣기로는 뭐 서울시에서 이제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좀,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게 뭐 지금 청담르엘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비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에 따라서 이제 조합과 이제 시공사 간에 이제 분쟁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최근에 이제 공사비 급등에 따르는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라면 재건축을 좀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잘 반영이 안 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지금 그 시공비 때문에 예. 표준 계약서를 내놨는데 이미 이거는 계약돼서 진행되는 단계 아닙니까? 예. 그것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책적 지도를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제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데. 공사비 검증. 네, 네. 공사비 검증이 그 르웰 같은 경우도 한국부동산원에 냈어요. 예.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안 냈어요. 안 낸 걸로 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낸 상태고 내더라도 이게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검증하는 1,000억이 넘으면은 3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이게 그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검증되더라도 양자가 다 조합과 시공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강제성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비 검증하는 기관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공사비 검증. 지금은 한국부동산원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대부분 분쟁이 이제 공사비 증액이거든요. 이 공사비 진액에 이제 증액에 조합장이 또 가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뭐 새로운 고급 자재를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 공사비 지연에 가는 것 이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일단 시공사가 큰 금액을 부르고 봐요.
네. 검증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 뭐 3.3제곱미터당 900만 원, 1,000만 원을 뭐 1,300, 1,200 불러요 일단. 부르고 나중에 합의가 되는 과정에 마지노선 이상만 되면 이제 합의하는 거죠. 아주 그런 예가 바로 한신 22차가 규모는 작았지만 세대 수도 적고 고층인데 어디 한신 22차가? 반포, 소초, 반포, 예. 반포 한신 22차가 3.3제곱미터당 1,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요? 네, 최고가를 했죠. 대부분 900만 원 정도 저놓으면 되거든요. 예. 지금 뭐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공사도 문제는 있다. 일단 높은 금액으로 불러놓고 조합과 협의하려고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요즘 뭐 전세 시장은 계속 전세값은 오른다 그러는데 이 전세 시장은 정말로 실수요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안정될 가능성은 좀 안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매물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는데요. 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장에서는 되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전세 가격은 어쨌든 입주 물량이 변수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은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당분간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고요. 또 전세 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로 이제 전세가 몰리는 문제, 그리고 뭐 4년 이제 임대차법이 지나면서 겹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계속 입주 물량 이야기하는 건 신축인데요. 신축 입주 물량. 구축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매 매물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한 8만 건 이상 정도 되는데요. 전세 매물은 2만 7천 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가 매매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많이 거래야 됩니다. 전세가 원래 많이 전세가 원래 많이 거래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물은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대안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이제 따지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전세 수요를 좀 매매로 전환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세라든지 이런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민들이 사시는 거니까요. 오히려 좀 뭐 집을 마련하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최근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 유예를 3년 정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3년 후에 전세가 과연 안정될 거냐? 저는 이제 그것도 위험하다고 봐요. 한 3년 가지고 되겠느냐? 예. 그래서 오히려 빨리 그냥 폐지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무? 좀 미세적으로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참 전세 방법이 없다. 이 전세값이 지속되는 거 입주 물량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참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네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전세 사고 사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많이 밀리고 비아파트 부분은 전세보다 반전세나 월세, 예. 보증 월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매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좀 풍기 현상처럼 부족하고 매물이 없는데. 비아파트 부분은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그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연립에 사는 사람들은 네. 소유보다는 임대로 사는 걸 선호하거든요. 어차피 그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원하는데 그 물량은 적단 말이죠. 예.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서 나오는 매물도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7월 말 8월 초에 많이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4년 올가을에 되고. 전세 가격은 뭐 매매 가격보다 지수로는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전세 뭐 대란 뭐 그럴까요? 대란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뭐 지수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지수는 많이 오를 근데 것 어차피 그 아파트를 못 구하면 뭐 비아파트로 가야 되니까. 예. 근데 비아파트 부분은 또 이 전세를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반전세로 가서 네. 이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가계 부담이 또 높아져요. 지출 금액이 높아지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은행의 대출금리 하락, 그리고 전세 시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